중국 고위층 자녀이자 중국 언론정보학과에 다니던 여성이 최근 인도에서 벌어진 한국의 삼성 파업 사건을 알게 되고 한국을 짓밟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인도로 향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서 지내며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리사 왕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는 출신을 알 수 있는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이 미국이라 국적이 미국이기는 하지만 제 내면은 뼛속까지 중국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어도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 학교에 다녔고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자 그때부터는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중국에서 보낸 저는 중화 사상으로 가득 찬 성인이 되었고 중국에서 한 자리하고 있는 아버지 덕에 중국의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무기로 생각했고 이를 중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리사, 여기 지구본을 좀 보렴. 중국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단다. 곧 중국은 세계 한가운데에서 모든 나라를 주무를 힘을 갖게 될 것이야. 중국의 꿈이 곧 세계의 꿈이 되는 거지.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 정도 충성심은 있어야 공산당 간부를 하나 보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사나 언론사에서 간부로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아버지를 보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인의 꿈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특히 이 나라,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이 한국이 주제도 모르고 자꾸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있어. 먹고 살만해졌다고 말이야.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을 겨냥하지를 않나. 중국 문화를 훔쳐가지를 않나. 여러모로 상당히 거슬리는 놈들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문제는 이 놈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아무리 날뛰어봤자 중국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리사, 네가 언론인이라면 한국의 이런 괘씸함을 인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단다. 알겠니? 네, 아버지. 저는 중국이 세계를 주무르는데 방해가 되는 파리 같은 존재인 한국 같은 나라를 처단하고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언론인이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관련 학과로 갔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세습받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고 입학과 동시에 중국 언론사에서 학생 기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한텐 일도 아니었죠.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학생 기자 활동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취재도 다니고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기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라면 잠자코 기다렸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부인데 뭔 상관이겠어요. 저는 당장 학생 기자단 담당 직원에게 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리사 학생,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나요? 네? 어쩐 일로 왔냐니요? 기다리다 지쳐서 왔죠. 이럴 거면 학생 기자단을 왜 뽑은 거예요? 기자단 뽑는다고 지원금까지 다 받아가 놓고 아직까지 소식 하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꿈을 대면 아버지한테 바로 연락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까지 꺼내서 흔들거리자 직원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다급한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럼 요즘 대학생들이 상하이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던데 대학생들을 위한 여행 코스를 취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내가 그따위 쓰잘데기 없는 거 취재하자고 기자가 된 줄 알아요? 좀 더 건설적인 걸 내놓으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 이런 나라랑 관련된 거 없나? 솔직히 의도하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대답이 돌아와서 놀랐습니다. 마침 지금 인도에서 한국 관련된 일이 하나 터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인도가 여성분에게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리사 양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아버님이 아신다면 우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기자라는 양반이 이런 걸 걱정하다니. 저는 아버지는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인도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척결해야 할 대상인 한국의 일이 터졌다고 하는데 당장 가봐야죠.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들어보니 이건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인도에 들어가 있는데 삼성 공장의 인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삼성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고 파업 해결이 안 돼서 인도 정부까지 나선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과거에 봤던 뉴스 기사 제목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중국, 인도에게 세계의 공장 타이틀 넘겨주나? 였죠.
중국에 있던 해외 기업들의 공장이 인도로 철수하면서 중국을 조롱하던 기사들 중 하나였는데, 중국에서 철수할 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즉, 삼성이 중국의 자존심에 커다란 스크래치를 냈다는 거죠. 아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신난 나머지 심장이 쿵쿵 뛰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뭐 때문에 파업이 시작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 삼성이 큰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을 테니 그 이유를 캐서 기사화한다면 배은망덕한 한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꽤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파업이 정리가 안 된 걸 보면 삼성이 어지간히 고지식하게 구나 본데, 삼성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는지 낱낱이 파헤쳐 주겠어. 이 자본주의의 앞잡이 놈들 같으니. 역시 1등석을 타고 오니 긴 비행도 끄떡없더라고요. 인도까지 가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을 하던 기자단 팀장의 얼굴이 아주 우습게 느껴지면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취재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비행이 힘들면 1등석을 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엄살이 그렇게 심해서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아무리 1등석을 타서 덜 피곤하더라도 바로 움직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성급 호텔에서 며칠을 묵으며 체력을 회복한 뒤 드디어 취재를 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가 이렇게 더럽고 더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어딜 가든 소똥천지에 심지어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소가 도로에 나타나면 소가 비킬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게 곧 삼성의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장을 세우면 도심부터 공장까지 가는 길을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공장까지 가는 길이 이따위라니 돈이 없어서 공장만 짓고 도로는 못 닦았을 게 분명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둔 적이 있다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만하겠더라고요. 저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똥범벅 그 자체인 길거리와 오물과 뒤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 드디어 도착한 삼성 공장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숨기고 싶은 게 많을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제 눈에 삼성이 딱 그렇게 보였어요. 냄새나는 마차에서 내려 돈을 던지듯이 지불하고 공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파업 중인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천막 아래에서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본 사람들과는 행사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면서 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있었고 빼빼 말라 있었는데, 파업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삼성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해진 곳 하나 없이 깨끗했고 원단도 빳빳하니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잘 먹었는지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고요. 이렇게 잘 가꾸고 깨끗한 사람들은 5성급 호텔에서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이들을 파업 현장에서 만나다니 살짝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제게는 삼성에게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볼이 쏙 들어가서 광대가 튀어나오고 옷은 해져서 반들반들해진 그런 모습 말이에요. 심지어 파업 노동자들은 목소리마저 우렁찼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누군가가 선창하면 뒤에 있는 이들이 후창을 하는데 공장 인근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죠. 제 상상과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하던 찰나 한 가지 생각이 번뜩하고 지나갔습니다. 불쌍한 노동자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착취당한 노동자들은 이미 영양실조와 건강 문제로 실려갔고 이들을 위해 싸워줄 선량한 시민들이 대신 나타난 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나쁜 한국 놈들.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도 조정을 안 해주고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터키에서 온 기자에게서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삼성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인도는 연말이 가장 중요해요. 이맘때가 되면 돈이 확 풀리기 때문인데 삼성은 물량이 없어서 팔 게 없는 상황이죠. 삼성은 지금 인도 전자제품 판매 1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판도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하나 더 알려준 게 인도 부자들 사이에서는 삼성 제품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부의 상징이 삼성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삼성이 분에 넘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공장 하나 못 세워서 중국에 빌빌대며 공장 하나만 세워달라고 했으면서 인도에서는 뭐라도 된 양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젠 이것도 옛날 일이 된 거니까요. 제가 인도에 오기 전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이 중국에게 공장을 세워달라 요청했을 때 중국은 손해를 감수한 거였단다. 그런데 왜 삼성을 받아준 거예요?
한국은 땅도 작아서 공장을 세울 곳이 없어. 우리가 안 받아주면 한국이 어디를 가겠니? 갈 곳이 없다는 게 불쌍해서 받아준 거야. 왜냐? 중국은 형님의 나라이니까. 게다가 세금 감면까지 해주고 땅도 빌려주고 최대한 삼성의 편의를 봐줬지. 삼성뿐만이겠니? 한국의 다른 기업들까지 들어오게 해서 중국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바로 철수를 해버리더구나. 게다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한국 땅의 공기를 오염시킨다면서 중국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만들고 말이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던지. 그런데 인도에 와서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내용과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행동한 끔찍한 일들을 엮어서 기사로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중국에게 기어오르는 한국의 괘씸함을 인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거죠. 정말이지 성공적인 기자 데뷔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가서 파업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삼성 직원들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런 악마성은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분명했죠. 회사는 우리한테 15초의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강요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끔은 편안한 곳에서 휴식도 취해야 한다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건 너무 과도한 업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동자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5초의 제품을 하나?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노동자는 만약 15초 안에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들어도 알겠더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취재를 마무리했어요. 저 공장에서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을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 중이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3명의 노동자 무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봐요, 기자 양반. 우리 얘기 좀 적어주셔. 당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평균 월급이 $300요, $300.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300? 그걸 누구 코에 붙여? $300면 제가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먹는 돈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루에 $300인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한 달에 $300라고. 한 달에 $300. 일주일에 6일씩 48시간이나 일하고 있지. 이건 엄연한 노동 착취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300를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불법으로 파업을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거요.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300 받을 때 한국인들은 $5,358를 받고 있어. 무려 22배나 되지.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밖에 안 되고 말이야. 이건 엄연한 불평등이야. 저는 노동자들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인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가두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 정부는 여러분을 버렸어도 주변 나라에서 항의한다면 인도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예요. 중국에서 기사를 내고 이 일을 공론화시키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 저 악독한 한국 기업들을 내쫓고 여러분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저는 위대한 연설가가 된 것처럼 두 팔을 번쩍 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제 앞에서 한국 얘기를 하던 사람은 그렇게 할 것까지 있나? 어차피 우리 없으면 공장 가동 안 될 거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죠. 삼성을 벌하자며 두 손 들어 파업하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같이 큼큼 소리를 내면서 어색하게 제 주위를 벗어나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전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뭐야 얘네? 지금 내가 큰맘 먹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거야? 우리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사 적어서 공개하기만 하면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데? 삼성을 인도에서 바로 내쫓을 수 있을 텐데? 이젠 안쓰럽게 여겨졌던 인도 노동자들도 썩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것들도 직원이라고 쓰다니 한국 수준도 알만하다. 중국에서 철수한 뒤에 간다는 나라가 겨우 이딴 데야? 그리고 인도인들이 일 좀 안 한다고 회사가 휘청거린다니 삼성 사이즈 알만하네. 나쁜 놈들이랑 바보 같은 놈들끼리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이런 애들끼리 만난 건 오히려 중국한테 잘 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번 기사의 갈피를 잡았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기업의 손을 잡은 국가의 최후였어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체제이며 이에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민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켜주고자 한 것이었죠. 요즘 중국의 인민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자본주의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제 기사를 통해 인민들을 각성시킨다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당에서도 저를 예쁘게 봐줄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만났던 터키 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출신이 터키이지 현재는 미국에서 기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자본주의의 앞잡이인 미국인이라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국적은 미국이니까요. 이 점을 앞세워서 접근했더니 아주 술술 불더라고요. 파업 중인 노동자를 취재해 봤는데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스타파 씨도 동의하시죠? 그러나 무스타파는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취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착취라는 건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6일 48시간 근로는 인도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도 노동자들은 주 5일 35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그런데 노동의 강도가 세면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동자들은 15초마다 제품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초시계 들고 다니면서 15초가 지나면 채찍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은 그저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점심시간에만 쉬는 게 아니라 1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싶은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인도 노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이 나빠야지만 제가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삼성이 제 생각과 달리 착한 기업일까봐 초조해졌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인도 노동자들과 한국 직원들 월급이 22배나 차이 난다던데요? 이 불평등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왜 똑같이 일하고 돈은 적게 받는 거냐고요. 씩씩거리며 무스타파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요? 당신 부모, 중국에서 뭐 합니까? 이딴 걸 왜 묻나 싶었죠. 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 소속 산하 언론사에서 간부로 계십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무스타파가 꼬리를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잣말로 이래서 귀하게 자란 중국 애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월급 가지고 헛소리 하길래 왜 이리 세상 물정을 모르나 했는데 아주 귀하게 자란 공주님이라서 그런 거였네. 이봐요. 한국 직원들이랑 인도 노동자들이랑 급이 같습니까?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한테 그 돈 줄 거면 삼성이 굳이 여기 왜 있어요? 한국이 간다고 하면 두 팔 벌리고 어서 옵시오 하는 나라가 널리고 널렸어요. 바로 옆 터키만 해도 한국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파업하는 인간들 뭔가 큰 착각하고 있는데 삼성은 인도에서 철수하면 그만이에요. 여기 인간들 이미 인도 노동자들보다 2배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임금이 2배로 오르면 중국 최저임금보다 3배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나?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최저임금이 200달러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이 인도보다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충격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낼 텐데 그 중에는 중국도 있겠네요. 인건비 싼 걸로는 중국도 어디에 뒤지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한국 기업에 손을 벌려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중국인 인건비가 그렇게 싸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본데 삼성 공장 노동자들 일자리 잃고 공장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줄줄이 문 닫고 삼성 공장이랑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은 일 끊겨서 전부 도산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삼성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고 자랐던 내용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중국은 형님 국가, 한국은 아우 국가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형님과 아우라는 표현은 저희 아버지가 워낙 마음 약하고 따스한 분이라 사용하는 단어이고 남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부속 영토이며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도 교육받아왔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무스타파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제 뒤에 대고 무스타파는 이렇게 소리쳤죠. 제발 우물 밖으로 나와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무스타파라는 놈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휴대전화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그 순간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만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사실만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만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인도에서도 검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에 만났던 인도 근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티가 전혀 안 났습니다. 때깔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얼굴이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일 없나요? 아, 기자 양반, 잘 왔어요. 요즘 상황이 아주 좋아. 회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조금씩 들어주고 있단 말이지. 솔깃하더라고요. 이들의 조건을 들어주고 있다는 건 삼성도 아쉬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여기가 엄청 덥잖아? 에어컨 있는 버스를 늘려주겠다지 뭐야? 하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용하는 노선이 5개밖에 없었는데 말이지. 내년부터는 108개로 늘려준다고 하네. 이게 단 줄 알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4번에서 6번으로 늘리는데 심지어 이때 2,000루피나 되는 선물까지 준다는 거야. 이제 회사도 정신을 차린 거지. 노동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안 거야. 이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축배를 들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무스타파 그 사람이 과장해서 말한 거야. 삼성도 아쉬운 게 있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만난 노동자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헬쑥해져 있었거든요. 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 무리 중 대장격인 사람이 눈물을 찔끔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 본 뒤 씻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몸을 비틀며 피했죠. 그러자 저보다 키가 3뼘 이상 큰 남자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기자 양반. 우리 어떡합니까? 어제 경찰들이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네? 저는 이 파업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삼성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한 줄 알았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 나라에서 온 기업답네요. 역시 돈으로 경찰을 산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파업을 정부가 눈 감아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불법으로 하루 이틀 파업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래 이러고 있었는데도 아무 반응 없길래 계속 이래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두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겨우 도망쳤고 지금 우리 다 큰일 났어요. 총리 눈이 뒤집혀서 파업에 동참한 놈들 다 잡아가라고 난리라고요. 당신 기자죠? 뭐라도 좀 해봐요. 인도 총리가 선량한 시민들을 핍박한다고 뭐라고 써달라고요. 이들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눈이 퀭해서 좀비처럼 남자 여럿이 저를 감싸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알아보니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추가 등등의 수많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모두 거절했고 아무리 협상을 해도 통하지 않자 결국 삼성에서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인도 총리가 부랴부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한 것이었고요. 저는 다음 날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끝낸 직원 한 명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안 그래도 파업한다는 그 인간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삼성이 진짜 철수해버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삼성이 철수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사람 여기 천지예요. 삼성이 공장 사오면서 길 다 닦아주고 수도시설 깔아주고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기숙사 만들어주고 나라도 못한 걸 삼성이 해줬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은혜를 똥으로 갚았으니 삼성이 화가 안 날 수가 있겠냐고요. 솔직히 다른 나라 기업이었으면 파업 시작하자마자 사람 사서 힘으로 쓸어버렸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죽어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고 왜 유독 인도에서 한국 기업만 파업이 많은 줄 알아요? 한국 기업들이 착하게 대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대화로 풀려고 하고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 대접을 해주면 인간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네요. 당신은 인도인이잖아요. 같은 인도인을 그렇게 욕해도 되는 건가요? 이봐요. 나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인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삼성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나한테는 삼성이 나라고 국가예요.
알겠어요? 이 얘기 기사로 잘 좀 써줘요. 철수할까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부정하고 파업 노동자들이 점거하느라 삥 돌아오느라 보지 못했던 삼성이 닦아놓은 좋은 길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결국 기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언론인으로서 써야 하는 기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것을 쓴다면 중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느 순간 저는 진실을 숨기고 은폐할 생각만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하룻밤을 꼬박 사온 저는 다음날 비행기 표를 끊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버지와 이혼 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계신 버지니아로 말이죠.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훌쩍 커버린 저를 보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당 간부인 아버지가 권력으로 저와 어머니 사이의 모든 걸 끊어버렸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을 견제하고 밀어내야 하며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이 모두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미국의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그룹이었고 AI 기술을 앞세운 뒤로는 그 대단하다는 애플마저도 무섭게 앞지르고 있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어디 가서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세뇌교육을 받은 사람들 뿐이었더라고요. 저는 요즘 중학생 때부터 중국에 가서 눈과 귀를 차단당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게 한 중국의 언론사가 사실 거짓투성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절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젠 완전한 미국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젠 왕씨라는 성도 버릴 거예요. 어머니의 성씨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한국이 있다는 사실에 아직도 너무 놀라워요.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인도인들이 삼성 기업에 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득을 보겠다고 중국 기자가 날아갔던 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